안녕하세요. 예, 연구조사 방송 가르치고 있는 조민입니다. 너무 추운데 날씨 갑자기 되게 많이 추워졌죠. 한 2, 3일 전부터. 예, 추운 날씨에 또 이게 또 되게 애매하게 이렇게 빠른 시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늦은 시간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시간에 오시게 돼가지고 좀 그렇고. 오늘은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사실은 통계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동영상 강의로 아마 많이 보셨을 테니까 오늘은 직접 SPSS 프로그램으로 분석을 하는 방법,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한 중간 정도까지,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로 혹시 여기 졸업 논문 쓰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쓰세요? 그러면은 안 쓰세요? 졸업 논문 쓰세요? 저는 이제 이런 이렇게 계시면 아직 조금 시간이 남으셨구나. 네, 졸업 논문 쓰시는 분들은 직접 논문을 쓰시는데 까지도 필요한 분석 정도까지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 제한이 한 1시간 반 정도, 1시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회귀 분석 정도까지는 사실은 해보면 굉장히 좋은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고기까지는 되도록이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PSS 혹시 설치는 다 되셨나요? 네. 안 되신 분 있으신가요? SPSS? 그러면은 다 설치가 되셨으니까 데이터만 저희 학과 그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공지사항에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금방 거기 들어가셔서 다운받아 보세요. 이게 제가 하다 보니까 SPSS 프로그램도 잘 설치를 하셨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데이터는 도대체 어떻게 불러오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촬영하는 데는 다 데이터 불러오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다 넣어드리긴 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일단 데이터를 다운받고 나시면 제가 다시 여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아마 데이터는 두 가지 종류가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습용이라고 해서 아마 엑셀, 요건 요렇게 파랗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엑셀용 데이터인 거고, 요거는 SPSS 데이터인데 두 개 다 SPSS 상에서 불러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제 논문이나 뭐 어떤 조사를 하려면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죠. 설문조사 많이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아니면은 가장 저희가 쉽게 하는 설문조사가 보통 뭐 이렇게 SK텔레콤 이런데 뭐 문의하고 나면 나중에 문자로 이렇게 와서 뭐 체크해달라고 오죠. 그게 저희가 가장 자주 보는 형태의 어떤 설문지라고 하면은 맞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통 저희는 이제 뭐 몇 번 이렇게 숫자로 입력을 하는데 그것들을 똑같이 동일하게 엑셀 시트 또는 여기에 있는 SPSS 프로그램 상에 입력을 하는 작업을 보통 저희는 코딩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코딩은 말 그대로 저희가 얻은 정보를 데이터화 또는 수치화해서 입력하는 작업, 또는 문자로 입력해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입력하는 과정들을 코딩이라고 하고, 요즘 뭐 애들 초등학생, 중학생들 뭐 코딩하는 거 되게 많이 굉장히 배우는데 그런 코딩하고는 조금 달라요. 저희가 하는 코딩은 조금 다른 작업인 거고, 데이터를 받은 걸 이제 설문 받은 걸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코딩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있는 데이터들 다 다운 받으셨나요? 다운 못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못 받으셨어요? 그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USB가 있으시다고요? 저요? 저는 USB가 없는데. 아니면 메일 같은 걸로 잠깐 보내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 잠깐 직접 보내시면 돼요. 아니면 제가 잠깐 보내드릴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네, 메일 주소만 좀 불러. REAL 710. REAL 710. 7 있네요. AL 710. 걸쳐. 요건가요? 네. 아, 네. 제가 아마 저거 프로그램 보내드려서 그런가 봐요. 혹시 또 이거 데이터 메일로 보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다운받으시면 되면은, 예, 상관없고. 네, 공지사항에 제가 2개 올려놨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지금 바로 보내드리면 되니까. 데이터 필요하신 분, 메일로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예, 말씀해 주시면은 보내드릴게요. 아니면 그냥,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다운 받으시면은, 예,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네, 데이터를 다 다운받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SPSS 프로그램을 한번, 네, 실행시켜 보시죠. 아마 버전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보내드린 버전이 아마 18 버전하고 그 다음에 22 버전하고 2개로 보내드렸을 텐데, 버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설치를 하셔도 상관없고, 저는 여기 일단 18을 설치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열면은, 예, 여기 이제 내가 사용할 데이터를 어떤 걸 불러올 거냐에 대한 데이터인 거고, 예, 여기 뒤에 있는 요 격자로 되어 있는 게, 예, 저희가 많이 네, 아니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네, 일단 요거는 닫고, 예, 여기는 저희가 평소에 많이 보던, 예, 프로그램이랑 유사하죠. 예, 엑셀 프로그램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되어 있고요. 제일 위에는, 예, 옵션 창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보통 저희가 이제 데이터 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보면은, 예, 여기도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데이터 뷰가 있고, 그 다음에 변수를 볼 수 있는, 예, 옆에 걸 누르면, 예, 다른 창으로 넘어가서 변수를 볼 수 있는 변수 창이라고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은 데이터 창에서 많은 작업들을 실시를 하는 거고요. 일단은, 예, 여기까지 되셨으면, 예, 여기 나오면 이제 데이터, 제가 보내드렸던 데이터를 불러와야죠.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예, 여기 파일 들어가시고, 네, 오픈 들어가시고, 네, 여기 있는 데이터, 네, 요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파일, 오픈, 데이터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시면 새로운 창이 하나 뜰 겁니다. 네, 이렇게 뜨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있는 위치로, 네, 가면 되는데 저는 바탕화면에 해놨으니까, 네, 바탕화면으로 가면 일단은 여기에 보면, 예, 연습용 데이터, 예, SPSS로 입력을 한 데이터는, 예, 이렇게 연습용이라고 빨갛게 SPSS 데이터가 뜨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예, 파일의 타입을 선택할 수 있는 요 창에서, 예, 엑셀을 선택을 하면 제가 엑셀로 입력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왜 2가지를 제가 드렸을까요? 엑셀 데이터와 SPSS 데이터 2가지를 왜 드렸을까요? 2개의 데이터는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똑같은 데이터인데 왜 하나씩 드렸을까요? 왜 드렸을까요? 저희가 보통 데이터 이제 설문을 받고 나면은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네, 여기에 있는 엑셀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많이 합니다.
예, 왜냐, 엑셀이 훨씬 더 입력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데이터 수정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데이터 코딩을 할 때는 엑셀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불러올 때는 이제 엑셀로 저장된 파일을 SPSS 상에서 불러오기 때문에, 예,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코딩을 해놨다가 혹시라도 못 찾으실까봐, 예, SPSS에서 불러와서 따로 다시 저장을 해서, 예,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파일을 2개 드린 거고요. 2개 다 내용은 똑같아요. 나중에 한번 댁에 돌아가시면 찾아보시면 아마 이렇게 2개 켜놓고 보시면 아마 똑같은 데이터일 겁니다. 그래서 드린 거고, 예, 저는 일단 엑셀로 보통은 코딩을 하니까 엑셀 데이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픈을 하면은, 예, 또 뭔가 하나가 창이 뜨죠. 요게 뭔가 하면은, 예, 요게 이제 첫 번째 제일 위에 엑셀 데이터 상에 제일 위에 있는 열의 이 이름을 변수의 이름으로 여기에 있는, 예, 여기 있는 요 베리언스라는, 예, 여기에 이름으로 가지고 올 거냐 라는 걸 물어보는, 예, 옵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체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시고, 네, OK만 누르시면은, 네, 제가 이렇게 코딩한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거하고, 엑셀 데이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죠. 네. 아마 똑같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첫 번째 줄 요것만, 예, 제가, 예, 제일 첫 번째 있는 이 열을, 예, 베리언스 데이터의 이름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요것만 다른 거고 나머지 내용들은 똑같아야지 맞는 겁니다. 이게 다르면은 분석할 때 이상해지겠죠. 이렇게 되는지만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 저희가 엑셀은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엑셀보다 사실은 훨씬 더 편리하고 쉬운 게, 예, 요 SPSS 프로그램이거든요. 보시면은 저희가 제일 처음 이거 분석할 때 어떤 거부터 배우셨죠? 보셨죠? 수업 시간에 보신 거 기억나세요? 제일 처음에 해본 게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혹시? 보통 빈도 분석을 제일 먼저 했을 겁니다. 아마 수업 시간에 동영상 들으시면은 제가 제일 처음 하는 게 이제 빈도 분석, 그 다음에 기술 통계, 그 다음에 교차 분석, 뭐 이런 것들 처음에 하거든요. 빈도 분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얼마나 몇 명, 예를 들면은 요 가치 1이라는 거에 1번을 찍은 사람이 몇 명인지, 2번을 선택한 사람이 몇 명인지, 3번을 선택한 사람이 몇 명인지, 요 빈도수와 퍼센트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또는 내가 이 설문한 이 데이터에서 남자는 몇 명인지, 여자는 몇 명인지, 소득 뭐 100만 원 미만은 얼마인지,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얼마인지, 이런 빈도와 전체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빈도 분석입니다. 엑셀에서도 분명히 가능하죠. 근데 엑셀보다 훨씬 더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예, 분석, 그 다음에 빈도, 예, 여기 제일 처음에 있는, 예, 프리퀀시. 아마 이거 한글로 바꿔 놓으셨나 모르겠네. 바꿔 놓으셨구나. 한글로 바꿔 놓으셨으면은 그냥, 예, 그렇게 가시면 되고, 저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써볼게요. 여기 데이터에서 일단 한번 보죠. 남자, 여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보죠. 그 다음에 학력 수준 또 어떻게 되는지, 요거 3개 정도의, 예, 여기 있는 것처럼 빈도를 한번 볼 거고요. 그냥 확인만 하시면은, 네, 바로 나와요. 여기에 있는 이제 요거는 총 몇 명인 건지, 그 중에 미싱이 몇 명인 건지. 미싱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체크를 안 한 거, 예, 보통 이제 구멍 났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사람들이 체크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 근데 이제 성별이나 결혼이나 학력에서는 미싱 데이터는 없다. 그러니까 체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모두 다 체크를 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자,
자, 여기 보시면은 표시가 안 돼 있네요.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1번, 여자가 2번으로 표시를 하니까 성별에서 229명 중에 남자는 76명이고 여자는 153명이고 그 중에 퍼센트는 100% 중에 76명은 33.2%에 해당을 하고 그 다음에 153명은 66.8%에 해당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네, 엑셀에서 요거 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죠. 네, 그래프 그리고 퍼센트 구하고 이렇게 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는 수식을 써야 되는데 수식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데이터만 넣고 보고자 하는 거를 클릭만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결혼 여부도 결혼한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요건 아마 기타겠죠. 기타, 그 다음에 최종 학력 같은 경우에도 뭐 고졸 이하, 전문대, 대졸, 그 다음에 뭐 대학원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퍼센트를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데 요거 다음에 사실은 빈도 분석하면 이렇게 표로 보여주는 것보다 사실은 그래프가 훨씬 더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 만드는 방법은 똑같이 아까처럼 분석에 들어가서 빈도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차트가 있습니다. 차트 옵션이 있어요. 여기에서 막대 차트로 할 거냐 파이 차트로 할 거냐 히스토그램으로 할 거냐 이것만 그냥 선택을 하면 됩니다. 보통은 저희가 100%에서 100% 중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를 보고 싶으면 보통 파이 차트를 많이 하죠. 하나씩 다 해보죠. 근데 좀 불편한 게 한 번에 두 개를 다 같이 볼 수가 없어요. 동시에. 일단 파이 차트 먼저 한번 선택을 하고 오케이를 하면 아까와 똑같이 테이블이 나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이 차트가 나옵니다. 이것도 엑셀에서 다 가능한 거죠. 근데 엑셀에서 그리려면은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거보다 훨씬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훨씬 더 빨리 금방 그릴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뭐 여기다가 데이터도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다 엑셀에서 하는 기능을 똑같이 구현할 수 있거든요. 대신 여기서는 수식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이 그냥 클릭만 해서 바로 볼 수 있다는 굉장히 빠르고 편리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SPSS가 편리하신 분들은 엑셀 잘 사용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훨씬 더 편하니까 빠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원 파이 차트인 거고 다른 차트를 한번 보죠. 또 막대 차트를 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테이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대로 표시되는 차트가 바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굉장히 편하죠. 편하죠. 안 편하신가요? 저만 편한가요? 저만 편한가요? 저 아시는 분들은 SPSS 좀 잘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집에서 그 여자분인데 가계부를 쓰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자기가 뭐 어떤 품목에서 제일 많이 썼는지 이런 걸 통계해가지고 이거 보고 내년에는 이런 거 좀 줄여야 되겠네. 뭐 이런 거 좀 많이 썼네. 뭐 이런 거를 하시는 거 보고 조금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는 굉장히 아마 엑셀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게 그리고 그래프나 추이표 뭐 이런 것들 보는 것도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뭐 예를 들면 이 품목만 내가 얼마나 사용하는지 보고 싶어 월별로 또는 요일별로 뭐 이런 게 다 가능하니까 굉장히 좀 유용한 프로그램이긴 하죠. 자, 저희가 보통 이제 제일 처음 하는 게 지금 보신 빈도 분석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보통은 기술 통계, 평균과 표준 편차와 분산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인데 또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은 똑같이 모든 분석은 다 전부 다 여기 있는 것처럼 애널라이즈 여기 분석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분석 똑같이 여기 빈도 분석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들어가면 기술 통계로 들어가시면 요게 기술 통계에 대한 거거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 뭐 요런 수치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보통 명목척도라고 하는 예를 들면 성별이라든가 뭐 학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명목척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라는 거에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남자 여자가 있는데 남자 여자 0하고 1 또는 1하고 2로 체크를 하는데 이거의 평균의 의미가 있나요? 명목척도로 측정이 된 이 설문 같은 경우에는 평균, 표준 편차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없죠. 저희가 보통은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미가 있는 것들이 어떤 변수들이냐? 보통은 비율 척도라고 하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 나이 같은 거, 저희 사람의 나이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만족도를 1부터 5로 측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1부터 100으로 측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간격별로 이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는 이런 기술 통계라는 게 평균이라는 게 의미가 있지만 나머지들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 통계를 하시는 변수들은 여기 있는 변수들 중에 뭐 가치, 요거는 가치에 대한 설문지겠죠.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공지사항에다가 설문지를 같이 올려드릴게요. 가치를 저는 보니까 뭐 26개 이렇게 측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만족도를 뭐 4개 이렇게 측정을 한 거고, 충성도도 뭐 4개 이렇게 측정을 한 거고, 요런 설문지이거든요. 이 중에 저희가 좀 많이 보는 만족도 하나, 4개를 한번 넣어보죠. 이렇게 4개를 넣고 그냥 OK만 누르면 아이고, 너무 밑에 있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총 229개의 만족도 1번, 보통 만족도, 너 이 물건 샀는데 전체적으로 만족해? 라는 설문을 보통은 만족도 1번 했는데 아마 그 설문이었을 겁니다. 만족도 1번에서 최소값 1이라고 체크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5. 그러면은 리커터 5점 척도로 측정되었겠구나 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뭐 1번은 매우 그렇지 않다, 2번 그렇지 않다, 뭐 3번 보통이다, 4번 그렇다, 뭐 5번 매우 그렇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리커터 5점 척도로 측정이 된 설문일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평균은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평균은 3.20이라고 나오네요. 평균이 3.20이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보통은 저희가 3보다 크면은 뭐 좋은 건가?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보통 3이 이제 가운데 중앙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렇다고 하는데, 3.2면은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진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떤 뭐에 대한 만족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요거는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 데이터였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문항 보니까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3점대면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낮은 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아마 3점대의 이 만족도라고 하면은 우리 기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소비자들이 굉장히 낮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보통은 한 4점대 이상, 보통 4점대 이상 다 되지 않나요? 아마 SK텔레콤 이런 데 전화 와가지고 상담하고 난 뒤에 만족도 조사 뭐 잘해주세요, 뭐 아니면 5점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부분 다 제 생각에는 한 4점대 후반? 이게 정상인데, 사실은 실제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측정을 한 게 아니고 사람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만족도를 측정한 건데, 이 정도로 나왔으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저비용항공사에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족도는 굉장히 낮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가격을 생각해서 뭐 많이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만족도에서는 굉장히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도 되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기술 통계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좀 봐야 될 만한 게 차이 분석을 조금 봐야 되거든요. 차이 분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룹 간의 차이를 보고자 할 때, 예를 들면은 어떤 걸 볼까요? 남자 여자에 따라서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차이 분석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학력에 따라서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은 남자 여자에 따라서 학력의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분석은 전부 다 차이 분석, 평균의 차이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그룹 간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고요.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석하는 방법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달라요. 예를 들면은 그룹이 2개일 때, 또는 그룹이 3개 이상일 때, 그리고 이제 차이를 보고자 하는 이 대상 변수가 뭐 명목 척도일 때, 또는 비율 척도일 때, 또는 리커트 척도일 때, 이게 다 다르거든요. 분석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마 수업 시간에 요거는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일 처음 하는 게 교차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차 분석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크로스탭이라고 돼 있을 테고, 보통은 그룹은 상관없어요. 이 교차 분석이라는 건 명목 척도와 명목 척도의 차이를 보고 싶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선 남자와 여자의,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 학력의 차이가 있는지, 또는 성별에 따라서 교육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두 변수들은 다 명목 척도이기 때문에 명목 척도와 명목 척도의 차이를 보고자 할 때는 그룹의 수와 상관없이, 여기에 수는 뭐 여기에 2개 그룹이든 3개 그룹이든 상관없습니다. 요거와 상관없이 명목 대 명목의 차이를 보고 싶을 때는 교차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교차 분석은 보시게 되면 분석에 되게 친절하게 크로스탭이라고 써 있고, 아마 거기 한글로는 교차 분석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들어가시면 행과 열에 이렇게 뭐 데이터를 넣으라고 돼 있는데, 데이터는 아무 데나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일단 명목 척도와 명목 척도의 차이를 봐야 되니까, 명목 척도는 여기 있네요. 성별에 따라서 학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옵션 창에서는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고 그냥 OK만 눌러서 한번 보죠. 일단 성별하고 학력에 보면은 미싱이 난 데이터는 없고 총 229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자 보시면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 표시가 잘 안 되네요. 이거를 조금 바꿔 볼게요. 보시기 편하게 조금 바꿔 볼게요. 이걸 바꾸실 때는 이렇게 여기에 있는 변수창에 베리어블 뷰에 들어가셔가지고 성별 있죠. 여기에서 어디 있냐? 여기에서 저는 1번이 남자라고 돼 있고 2번이 여자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추가를 하고 확인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학력에서 하나를 바꿔보죠. 1번은 5절, 2번은 정문제, 3번은 대학교, 4번은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해 놓으면 다시 분석을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돼. 똑같이 하면은 아까는 그냥 여기 보면 숫자로 1, 2, 1, 2, 3, 4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분석하실 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분석할 때는 내가 내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1번이 뭔지 2번이 뭔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름들을 다 안 붙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귀찮기도 하고 이거 다 붙이려면 시간 엄청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 싶을 때 좀 SPSS 상에서 그냥 금방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처럼 이 변수 창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네임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처럼 지금처럼 분석을 하면은 요렇게 나와요. 아까하고는 자 보시면 네, 다르죠. 똑같은 창인데 요렇게 지금 1, 2, 1, 2, 3, 4 요렇게 나오는 거하고 네, 남녀 예, 고졸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나온 거. 이게 조금 더 보기는 편하긴 하죠.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예, 지금 네. 남자인데 고졸인 사람은 0이네요. 한 명도 없네요. 근데 여자인데 고졸인 사람은 2명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인데 전문대 졸업한 사람은 13명, 여자인데 전문대 졸업한 사람은 71명, 남자인데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44, 여자인데 대학교 졸업한 사람은 56, 남자인데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19, 24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단은 남자 여자의 인원의 수가 달라요. 여자가 거의 한 2배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숫자를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기에는 여자의 이 학력 수준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숫자가 더 많거든요. 대학원도 19명 대 24명, 대학교도 44대 56명, 전문대도 13대 71명. 하지만 총수에서 여자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여자의 학력이 높아 보이지만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실제로 그런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확인을 하실 때는 똑같이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크로스 탭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있는 옵션 창 중에 2번째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카이스퀘어 값, 통계 값에서 통계 옵션의 카이스퀘어 값 하나만 클릭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그리고 OK 누르시면 아까하고 다르게 요 창이 카이스퀘어 테이블이라는 테스트라는 요 카이스퀘어 테이블이 하나가 더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이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가시적으로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학력이 좋은 것 같아. 그럼 이게 정말 통계적으로도 그래? 보니까 여기서 확인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기에 있는 요 값, 여기에 있는 유의수준 P값, 저희가 P값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P값은 0.05보다 작은 값, 통계 수치로는 보통은 뭐라고 해야 되지? 95% 이상? 그러니까 신뢰 구간 95% 이상 되는 수준에서 이 내가 세운 가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지를 받아들일 건지 받아들이지 않을 건지를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많이 보셨을 게 보통은 선거하고 난 뒤에 보면은 이제 출구조사 하죠. 출구조사에서 이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몇 %인데 신뢰 구간이 뭐 90% 또는 95% 이상에서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야기가 딱 요거예요. 여기에 있는 요 값을 가지고 보통은 저희가 이제 시그니피컨트 또는 P값, P밸류라고 하는 요 값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보통은 요 값은 0.05보다 작으면 유의하다 또는 여기에서는 0.05보다 작으면 차이가 있다,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두 그룹의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통계적으로도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있더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가설을 남자 여자에 따라서 최종 학력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연구 가설을 세웠다라고 하면은 이 가설은 채택할 수 있는 거죠. 억셉트 할 수 있는 가설인 거죠. 왜냐? 카이스퀘어 값이 0.05보다 작게 나왔기 때문에 유의 수준 안에 들어가고 신뢰 구간 95%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수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보이는 이 숫자라는 자체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들으시면 되게 쉬우시죠? 예, 재밌어요. 들어보시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한번 해보죠. 지금은 이제 남자, 여자에 따라서 학력의 차이를 봤어요. 이번에는 남자, 여자에 따라서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아까 있는 저비용 항공사의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똑같이 분석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평균 비교라는 요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두 그룹, 남자, 여자 또는 물건을 산 사람, 사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두 그룹에 대한 차이 분석을 보고 싶을 때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독립표본 T테스트라는 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요 다른 것들도 평균 비교에 되게 되게 여러 가지도 있죠. 다 용도가 달라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 창이 빈 창이 두 개가 뜨네요. 여기에서 저희가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 여자 이 두 그룹의 차이를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룹을 입력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룹 변수, 그룹핑 베리어블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어떻게 집어넣냐? 남자, 여자에 대해서 남자, 여자 성별이 있죠. 요거를 화살표에 이렇게 넣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 빈칸에 성별이라는 게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근데 여기 물음표로 땡땡 돼 있어요. 물음표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물음표는 왜 두 개가 있을까요? 왜 비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성별은 아까 말씀드린 이 분석 방법은 두 그룹에 대해서만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음표가 하나하나 두 개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물음표라는 거는 뭔가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겠죠. 설정은 밑에 있는 것처럼 그룹 정의, define, 그룹에 들어가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아까 그룹 1에는 1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룹 2에는 2라고 하면 되죠. 만약에 여기에서 가끔 변수의 코딩을 지금처럼 저는 1, 2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1, 0 이렇게 더미 변수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0, 1, 1, 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난 뒤에 데이터에 입력해져 있는 이 숫자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0, 1로 했으면 0, 1로 투입을 해야 되는 거고, 저처럼 1, 2로 했으면 1, 2.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1, 10으로 할 거야. 그러면 1, 10 입력한 사람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코딩되어 있는 숫자만 여기다가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누르고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하고 싶은 변수를 투입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거? 아까 제가 넣어본 게 만족도를 넣어보죠. 만족도를 4개를 다 넣어보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네요. 위에 있는 창은 남자, 여자가 몇 명이 되고, 남자의 만족도 1번의 평균이 얼마고, 여자의 만족도 1번의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고, 표준 에러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밑에 거는 보지 않겠습니다. 남자, 여자의 만족도 1번에 대한 평균, 남자 1번의 평균은 3.42고, 여자의 평균은 만족도 1번의 평균은 3.08입니다. 가시적인 숫자로 봤을 때는 어떠세요? 여자보다 남자의 만족도가 좀 더 높네? 그렇게 보이시죠? 과연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도 그런가? 아직은 모르는 거죠. 통계적인 분석은 밑에 여기에 있는 요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되지? 이게 너무 큰데? 어떻게 줄이지? 잠시만요. 너무 작았어. 이 옆으로 안 나오구나. 일단 보도록 하죠. 여기에 있는 독립표본 t-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보통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실 때 사실은 정확히 여기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이 시그니피컨트, 근데 시그니피컨트가 두 개가 있어요. 헷갈리실 수가 있죠. 독립표본 t-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의 과정이 더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르반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게 나의 이 표본이 등분산을 가정을 하는지 또는 등분산을 가정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있는 1단계에서 위에 거에 대해 이 위에 있는 결과를 확인을 할 건지 아니면은 밑에 있는 결과를 확인을 할 건지를 판단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 요 앞에 있는 요 두 줄은 차이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닌 겁니다. 위에 있는 결과를 볼 건지 또는 밑에 있는 결과를 볼 건지만 판단을 하는 거고 실제로 차이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유의 수준은 여기 뒤에 있는 요 부분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여기에서 보면 일단은 한번 보죠. 르반 테스트를 봤는데 유의 수준이 0.05보다 크네요. 0.989니까 그렇죠. 0.05보다 훨씬 크죠. 이러면은 저 뭐냐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밑에 있는 결과를 확인해야 된다는 소리인 거죠. 그러면은 가니까 유의 수준이 여기 있네요. 0.014네요. 그러면 0.014면 0.05보다 작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요 결과, 요 테이블에서는 남자, 여자에 따라서 만족도 1번에 대해서는 남자가 더 만족도가 크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 차이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 있는 걸 보니까 요것도 0.05보다 크니까 밑에 있는 결과를 보는데 유의 수준이 0.05보다 크네요. 그럼 이 경우는 남자, 여자에 따라서 만족도 3번에 대한 이 문항에서는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가 2.42고 여자가 2.18인데 남자가 커 보이긴 하지만 가시적으로는 실제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숫자는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다. 두 그룹의 평균 2.48과 2.27, 2.17이었나? 그 숫자는 남자가 가시적으로는 커 보이긴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만족도 3번 문항에서의 평균은 동일하다라고 말을 해도 무방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은 평균 요 독립표본 t-테스트는 넘어가도록 하고 다른 걸 한번 보죠. 이번에는 금방은 독립표본 t-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룹이 두 개일 때의 차이 분석을 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룹이 3개 이상일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학력에 따라서 또는 뭐 소득 수준에 따라서 뭐 만족도의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금방 한 독립표본 t-테스트가 아니고 저희가 가장 많이 들어봤을 법한 아마 여기에 있는 원웨이 아노바, 영어로는 원웨이 아노바라고 되어 있고 한글로는 아마 뭐라고 해야 되지?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이라고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한글로는.
이런 배치 분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에서는 여기에다가 뭔가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룹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있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는 창이 없네요. 그냥 투입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제가 비교하고자 하는 그룹에 대한 정의는 여기 있는 팩터에다가 삽입을 하시면 투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차이를 보고 싶은 변수 같은 경우에는 디펜던트 리스트에다가 종속 변수 리스트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여기에서는 영향을 받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종속 변수라고 하시면은 안 돼요. 이건 둘 다 동일한 변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라고 이야기하는 변수들은 다 선행 변수, 후행 변수 또는 뭐 영향을 주는 변수와 영향을 받는 변수라고 확인이 될 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사실 여기서는 그룹이라는 게 이 만족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차이를 보는 거지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종속 변수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냥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변수라고 하는 게 맞아요. 자, 어떤 걸 한번 볼까요? 학력에 따라서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계속 만족도만 봐서 좀 그런가? 충성도를 한번 볼까요, 그럼? 이렇게 해서 4개를 보도록 하죠. 다행히 차이가 있는 게 하나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충성도 1번에서 평균이랑 이런 것들은 제가 클릭 옵션에서 클릭을 안 했으니까 없죠. 그냥 차이가 있는지만. 학력이 총 4개가 있었죠. 이 4그룹 간에 충성도 1번에는 차이가 없네요. 충성도 3번만 차이가 있네요. 0.05보다 작으니까. 근데 학력이 중졸의 이 충성도가 높은 건지 아니면 대졸의 충성도가 높은 건지 모르잖아요. 이거 확인을 해봐야죠. 자, 다시 똑같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옵션을 누르셔가지고 빈도도 한번 눌러보시고, 정확히는 여기 있는 포스트 누르셔가지고, 저희가 보통 만약 이게 사후 검증이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사후 검증이라는 거는 차이가 있으면 어떤 그룹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할 때 확인을 하는 거여서, 저희가 보통 많이 하는 건 덩컨이니까 덩컨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을 하면 아까하고 좀 다른 제일 처음에 빈도에 대한 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처음 봤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표가 나타났을 거고, 제일 마지막에는 포스트 그 사후 검증에 대한 표가 나타나 있을 겁니다. 보죠.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충성도 1번에서는 고졸이 평균이 3.5, 그 다음에 전문대가 2.79, 대학교가 2.89, 대학원이 2.64. 고졸은 2명밖에 안 되니까 분명히 봤을 때 차이가 훨씬 커 보이잖아요. 차이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빈도수가 워낙 작으니까 무시가 된 겁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숫자적으로는 가시적으로는 얘가 제일 큰 것처럼 보이네요. 대학교인 사람이, 학력이 대학인 사람이 제일 커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문대, 세 번째가 대학원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숫자는 의미 없다. 다 똑같다. 평균 똑같다. 근데 차이가 났던 거는 요거라는 거죠. 충성도 3번만 아까 차이가 있었죠. 여기 보는 것처럼 충성도 3번에 고졸은 3.0, 그 다음 전문대는 2.52, 그 다음에 대학교는 2.78, 대학원은 2.33. 요 숫자라는 거, 요게 보는 것들은 지금 차이가 있는 건데, 만족도가 제일 큰 거는 고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교,
세 번째는 전문대, 네 번째는 대학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이게 실제로도 통계적으로도 저렇게 1, 2, 3, 4번의 등수로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다음 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에서 보면 표가 잘못 나왔네. 이것도. 요게 이제 보통은 사후 검증에 대한 표인데 표가 이것도 잘못 나왔네요. 보통은 요게 단계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SBS 프로그램이 제일 잘못 인식을 하는 게 요 포스트훅에 대한 분석을 제일 잘 못하더라고요. 보면 항상 이게 차이가 안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충성도 3번에 4개 그룹에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확인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정확히는 그 밑에 있는 포스트 사후 검증에서도 계단별로 계단처럼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SPSS 프로그램이 이게 잘못 인식을 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집에 댁에 돌아가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통계적으로 이렇게 이론 배치 분석을 했을 때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사후 검증에서도 계산식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는 소리인 거죠. 그건 나중에 댁에 들어가셔서 데이터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렇게 하면은 보통 저희가 많이 쓰는 차이 분석은 한 건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 데이터가 있으니까. 차이 분석 중에 저희가 아마 논문 쓰실 때 IPA나 이런 걸 쓰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쓰시는 분이 있으면 아마 여기에 있는 페어드 T-테스트라는 보통은 쌍체 비교 검증이라고 하는 분석 방법인데, 요건 어떤 건가 하면은 저 뭐지? 그 임상 실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약 같은 거 개발하면은 처음에 이제 임상 실험을 하죠. 바로 시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약을 개발하고 이 약을 투입하기 전과 투입하고 난 이후에 효과를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분석으로 사실은 제일 처음에 개발이 된 거고, 저희가 경영학에서 사용할 때는 보통은 어떤 뭐 서비스 업체 같은 곳을 방문하기 전에 기대했던 부분과 실제로 방문하고 난 이후에 만족한 정도. 보통은 저희가 논문에서 쓸 때는 IP 분석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페어드 T-테스트, 그러니까 사용하기 전 또는 사용한 이후 이 두 차이의 갭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쌍체 비교 검증, 페어드 T-테스트라고 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데이터는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죠. 하나만 해보죠. 여기 있는 것처럼 variable 1, 변수 1, 변수 2에다가 방문하기 전에 있던 변수 하나, 그리고 방문하고 난 이후의 변수 하나, 이렇게 해서 짝을 지어서 두 변수를 투입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 중에서는 아마 여기 밑에 보면 여기 있네요. 위치라는 변수, i라는 거는 아마 중요도에 대한 걸 거예요. importance의 약자일 거고, 요 위치에 대한 변수를 여기에다가 투입할 때는 화살표. 그 다음에 짝이 돼야 되니까 아마 s 위치라는 게 있을 겁니다. s 위치라는 변수를 투입을 하면 요렇게 첫 번째 줄에 i 위치와 s 위치, 방문하기 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위치의 점수와 실제로 방문하고 난 이후에 위치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사전과 사후에, 사용 전과 사용 후에 이 차이를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뒤로 가야 되겠구나. 되게 밑에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뭐 요런 값들은
볼 필요가 없고 여기 있는 것처럼 네, 요것만 일단 보시면 돼요. 평균하고 표준 편차는 나와 있나? 아, 이건 너무 차이가 없구나. I 위치의 평균은 3.78이었고 S 위치의 평균은 3.76이었는데 가시적으로 사실은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진짜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유의 수준에서 보시면은 0.05보다 훨씬 크게 나왔죠.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차이가 있는 게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것만 확인해보고 다른 분석을 한번 해보죠. 하는 게 있는지. 만족도. 점요? 보통. 이 정도 하면 나오지 않을까? 여기 있네요. 요 전시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방문하기 전에 기대했던 부분은 4.02였는데 방문하고 나니까 실제 만족도는 3.69였어요. 요거는 방문하기 전보다 방문한 후에 만족도가 훨씬 떨어지는 거죠. 기대는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의 기대를 못 채워준 거란 이야기인 거죠. 이게 차이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냐? 봤더니 여기 있는 것처럼 차이가 있네요. 0.05보다 작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사전과 사후의 차이를 보고 싶을 때 또는 뭐 어떤 시약을 투입하기 전, 투입한 이후, 물건을 사기 전 또는 산 이후 이렇게 차이를 보고 싶을 때 하는 분석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쉬면은 좀 그렇겠죠. 시간이 좀 애매해져 가지고 일단은 좀 바쁘게 해볼게요. 다음에 해볼 거는 신뢰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신뢰도 분석은 내가 사용한 설문 문항, 내가 실제로 사람들한테 측정한 설문 문항이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지,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분석에서 여기 보면은 어딨지? 여기 스케일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면 신뢰성 검증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하고 내가 신뢰성이 있는 설문 문항을 사용을 했는지, 아까 제가 만족도를 계속 사용을 했으니까 만족도 1번부터 시작해서 4번까지 신뢰도 분석을 하실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사용한 전체의 문항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신뢰도 분석을 할 때는 최소 2문항 이상은 투입이 돼야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문항 이하, 그러니까 한 문항 가지고 신뢰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소리인 거죠. 그리고 보통은 2문항을 가지고 요인이라고 또는 이렇게 만들지는 않으니까 최소 3문항 정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처럼 사용한 설문 문항 전부, 예를 들면은 만족도의 4개 또는 가치라는 거에 26개, 이런 설문 문항을 전부 다 투입을 해서 신뢰도 분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조금 이따 시간이 안 돼서 해보지 못할 것 같은데 아마 수업 시간에는 아마 뭐 촬영에는 나와 있을 겁니다. 요인 분석을 하고 난 이후에 요인별로 각각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방법, 보통은 저희가 많이 하는 방법은 후자, 요인 분석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요인별로 신뢰도가 각각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아주 쉽게 분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신뢰도를 보고 싶은 설문 문항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만족도 1번부터 만족도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네 문항을 투입을 하고, 일단 옵션 창은 아무것도 클릭 안 하고 해볼게요.
229명의 미싱은 없고 크롬바 알파 값은 0.730이라고 나와 있네요. 아이템 수, 설문 문항수는 총 4개.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수치는 얼마인가요? 그렇죠. 0.7이죠.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1979년에 너널리라는 이 신뢰도를 연구하는 학자가 자기가 그동안 한 10몇 년, 20몇 년 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 사회과학에서는 신뢰도 수치, 크롬바 알파 수치가 0.7 이상은 돼야지 신뢰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1979년에 만들어진 그 기준을 저희는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0.7, 여기 있는 크롬바 알파라는 사람이 만든 크롬바라는 사람이 만든 알파 수치가 0.7보다 커야지 신뢰도가 있다라고 하니까 저기는 지금 0.7보다 크죠. 그러면은 만족도 1, 2, 3, 4 이 네 문항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신뢰도라는 건 다시 측정을 해도 동일한 사람들에게 다시 측정을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만족도 말고 다른 거. 이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왔는데. 어디 있냐? 충성도. 네, 충성도는 훨씬 높게 나오네요. 충성도는 보니까 내문항이 0.878 나오니까 아까보다는 훨씬 더 신뢰도 있는, 그러니까 다시 측정을 했을 때 비슷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끔 가다 이게 0.7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7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크롬바 알파 값이 0.7보다 작게 나오면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값이 있습니다. 아까 똑같이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통계값에서 저희가 여기에 있는 요거는 설문 문항을 하나를 지웠을 때 값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옵션입니다. 요걸 계속 하고, 요건 너무 높게 나오니까 만족도를 한번 다시 투입을 해보죠. 아까는 여기까지 나왔었던 거죠. 아까는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었던 거죠. 지금 옵션 하나를 추가를 해가지고 요 창을 만든 건데, 지금 여기 있는 만족도 내문항에 대한 크롬바 알파 값은 0.730인데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건 요겁니다. 제일 뒤에 있는 값. 요거는 어떤 거냐? 만족도 1번이라는 설문 문항을 지웠을 때 크롬바 알파 값이 어떻게 되냐? 만족도 2번, 만족도 3번 지우니까 크롬바 알파 값이 확 올라가네요. 그러면은 만족도 3번 설문 문항은 신뢰도를 저해하는, 신뢰도를 낮추는 문항인 거죠. 근데 차이가 이 정도면 0.06이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0.06이면 0.06을 올리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저희들은. 근데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차이기 때문에 요 만족도 3번 문항이 어떤 문항인지 모르겠지만 이 문항은 삭제를 하고 실제로 분석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신뢰도를 0.730에서 0.792까지 올릴 수 있는데 당연히 지워야죠. 0.06의 차이면은 어마어마한, 통계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차이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세운 가설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면은 지워주는 게 좋다. 그리고 새로 분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요거 지우면은 정말 얘가 0.792가 나올까요? 한번 지워보죠. 돈 드는 거 아니니 한번 지워보죠. 3번만 지우고 확인. 나오네요. 0.792가 나오네요. 세 문항에 대해서 0.792가 나오고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네, 이거보다 더 큰 값은 없죠. 그러면은 지우면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소린 거죠. 지우면 안 된다는 소린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최종적으로 만족도는 여기 있는 세 문항만 가지고 분석을 할 거야, 최종 분석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분석을 만 해보면 좋은데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음에 분석할 거는 요인 분석을 해볼 겁니다. 저희가 보통은 요인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할 탐색적 요인 분석이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에이모스라는 구조방 정식을 할 때 하는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는 거 하나, 그 두 가지가 있는데 SPSS상에서 할 수 있는 분석은 탐색적 요인 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이라는 것은 요인이 어떻게 분류될지 또는 어떻게 묶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분석이고, 요인 분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슷한 성질이 있는 설문 문항들끼리 야 뭉쳐! 이렇게 해가지고 뭉쳐지는, 분류되는 방법입니다. 분석하는 방법은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분석, 밑에 요인 분석 가셔서 변수만 투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있는 셀렉션에는 투입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여기에서 요인 분리를 하려면 좀 많은 설문을 가지고 있는 걸 해야 되니까 가치라는 걸 가지고 하죠. 가치가 26개니까 26개의 설문 문항을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옵션 지정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여기서 저희가 보는 값은 보통 KMON 바틀렛 테스트라고 하는 요 값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는 그냥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 세 번째 로테이션이라는 거는 회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은 저희가 회전을 왜 시키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인 분석이라는 거는 분류를 하는 작업인데, 좀 더 명확하게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90도를 회전시키냐, 아니면은 180도를 회전시키냐, 이렇게 직각 회전을 하냐, 이런 회전 방법이 있는데 되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회전을 시켜요? 회전을 도대체 어떻게 시켜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통계적으로 회전이라는 말이 뭐라 그래야 되지? 로그 값을 씌운다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회전을 하는 방법 중에 사회과학에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베리맥스 회전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아마 논문을 보시면 99%는 베리맥스 회전을 한 논문들을 보실 거고, 다른 분석 중에서는 좀 많이 하는 거는 그나마 이제 나머지 중에서는 여기에 있는 직접 오블리민, 다이렉트 오블리민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아마 논문 100편 보시면 한 편도 못 보실 가능성이 높아요. 한 1000편 보면 한 편 정도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거의 99.9%는 여기에 있는 베리맥스 회전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코어는 지금 필요한 게 아니니까 두고 옵션에서만 보도록 하죠. 일단은 솔트라는 거는 정렬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렬은 큰 값부터 보는 게 좋을 거고, 그 다음에 보통은 저희가 기준치가 0.5, 그러니까 요인 적재치가 0.5보다 작은 값들은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저희가 0.5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럼 0.5보다 작은 값들은 테이블 상에 나타나지 않고 저희가 보기가 훨씬 편하게 표가 작성이 됩니다. 하고 보면은 표가 그 전에 봤던 테이블들은 한 많아봤자 기껏 3개 이렇게 있었는데 표가 엄청 많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많죠. 요인 분석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처음 보는 게 여기에 있는 KMON 바틀렛 테스트, 보통은 여기 기준치는 한 0.7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0.6 이렇게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보통은 한 0.7 이상은 다 나오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표수가 100개 이상만 되면은 저 정도의 수치가 나오니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카이스케어 값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여기 밑에 있는 이제 요 유의 수준만 유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15년, 한 7, 8년 동안 통계 분석을 해보면서 이 값이 유의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무조건 유의합니다, 이건. 요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 지금 내가 한 데이터, 이 220 몇 개 정도의 데이터가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적절한 데이터인 거냐를 확인하는 수치인 건데, 무조건 유의하게 나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0.000 이렇게 0.05보다 작게 나왔다는 거는 요인 분석을 하기에 적절한 데이터이란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는 건 보통 여기에 있는 공통성이라는 건데, 공통성은 보통 이 설문 문항들끼리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치인 거고, 책에서는 보통 0.4보다 뭐 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근에는 좀 바뀌어가지고 0.5보다 커야지 공통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확인해 보면 없네요. 0.5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그냥 문제는 또는 공통성이 떨어지는 또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뭐 없는 데이터는 아니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통 이제 저희가 논문 쓸 때 이야기하는 그 아이겐 값, 그 다음에 요인 적재치를 나타내는 게 여기에 있는 값들인 겁니다. 저희가 아까 베리맥스 회전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로테이션에 있는 수치들을 확인을 하시는 거고, 요 첫 번째 토탈에 있는 요 첫 번째 수치가 보통은 논문에 제시하는 아이겐 값이라는 거고, 요 두 번째 있는 수치가 보통은 요인 적재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것만 확인하면 요인이 아까 26개가 몇 개로 분류되었구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요인에 대한 아이겐 값과 요인 적재치, 두 번째 요인의 아이겐 값, 적재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요인의 아이겐 값과 요인 적재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총 26개의 문항이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6개의 요인으로 분류됐다라고 밑에 표를 보지 않아도 일단은 확인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아이겐 값은 수치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보통 1보다 커야지 된다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1보다 가끔 작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요인을 지우든지 아니면 문항을 지우든지 하는 방법으로 저 아이겐 값을 올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인 분석을 하면 여기에 있는 요 둘 중에 하나를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전한 방법이 지금 베리맥스 회전이라는 걸 사용을 했기 때문에 회전된 값의 요인 적재치의 값을 확인하는 겁니다.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6개가 분류가 된 거네요. 그러면은 이거의 의미는 뭐냐? 요인, 첫 번째 요인에 같이 13, 14, 12, 16, 11, 15 요 문항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 6개의 문항이 요인 1번에 포함이 되는 거고, 저 6개의 문항은 비슷한 성질이 있다 또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것들끼리 묶여 있다, 분류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 문항을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요인, 첫 번째 요인의 이름을, 요인명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 요인명을 정할 때는 선행연구에 있는 것처럼 유사하게 정해도 상관없고, 또는 내가 봤을 때 이 요인명이 이 설문 문항을 대표할 수 있는 요인명을 정해줄 수 있으면 그걸로 교체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있는 6개의 문항이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끼리 묶였을 거고, 두 번째 요인 같은 경우에는 7, 8, 9, 5, 6, 10번 요 6개가 또 비슷한 것들끼리
묶였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또 이렇게 묶였을 거고, 네 번째 요인도 이렇게 4개, 다섯 번째 요인 3개, 여섯 번째 요인은 설문문항 하나가 이렇게 분류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개가 분류가 된 건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요인 분석을 하면 하나의 요인은 하나의 설문문항으로 구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소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2개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2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23번. 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워야 돼요. 자, 다시 같이 20번 설문문항이 혼자 있으니까 얘만 삭제를 하고 요인 분석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지금 또 다시 6개로 분류가 됐죠. 처음에도 6개로 분류가 됐어요. 근데 하나를 지웠어. 그럼 원래는 5개로 분류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요인 분석을 하면은 어떻게 분류가 될지 몰라요. 요인 하나, 설문문항 하나 지우는 거에 따라서 요인이 분류되는 방법이 되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요인의 특성들 또는 이 상관관계가 바뀌게 돼서 6개에서 보통 하나 지우면 다음에는 5개 나오겠지? 라고 했는데 6개 나왔어요.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 6개는 새로 분류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있는 것처럼 보시면 아까랑 거의 비슷한데 한 요인 좀 많이 나왔던 게 2개로 분류됐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총 6개로 분류되고 값들은 수치는 아까보다 조금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낮아지거나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6개, 6개, 4개, 3개, 3개, 3개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요인으로 분류가 됐다. 제일 처음에 26개의 설문 문항을 사용을 했는데 하나로 분류된 거 20번 문항 삭제하고 나니까 지금처럼 6개의 요인으로 분류됐고, 수치적으로는 요인 분석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렇진 않다라는 거는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지금 볼 거는 회귀 분석이고, 사실은 회귀 분석이 지금 회귀 분석을 하려고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마 회귀 분석이라는 거는 수업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거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그리고 영향을 주는 변수, 영향을 받는 변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통은. 보통은 독립 변수가 원인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종속 변수가 결과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마케팅 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만족도가 높으면은 충성도가 높을까요? 이런 거. 만족도라는 건 충성도에 영향을 줄까요? 이게 회귀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죠. 자, 회귀 분석할 때는 보통은 문항 대 문항의 이 영향관계는 잘 안 봐요. 그러니까 보통은 요인 대 요인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족도의 요인, 그리고 충성도의 요인, 이렇게 해서 1대1의 관계를 보거든요. 왜 그러냐? 종속 변수가 많아지면은 종속 변수의 수만큼 회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회귀 분석을 할 때는 요인 분석 또는 요인 분석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요인의 평균값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요인의 적재치를 사용하든지 해서 그 값으로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요인 분석을 해봤으니까 빠르게 요인 분석은 제가 해볼게요. 아까 만족도의 요인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가 되고, 로테이티드 요인이 하나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회전을 해서 또 동일한 값이 나와서 밑에 값의 표시가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문제가 좀 있네요. 만족도 3번이 값이 굉장히 낮아요. 아까
만족도 3번이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이라고 했었죠. 비슷해요. 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하고 만족도 3번은 삭제를 하고 여기에 있는 팩터 스코어 요인 점수를 저장을 할 겁니다. 일단 요인 점수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요인 점수 저장하기 해서 확인을 하면 3개를 사용한 만족도의 결과값, 요인 분석의 결과값이 나타나는 거고, 자, 여기 데이터 창을 잠깐 한번 보면 원래 제일 처음에 없었던 제일 마지막, 제일 오른쪽에 팩터 1, 다시 1이라는 요 데이터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요 변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요인 분석을 해서 만족도의 요인 점수가 자동으로 요인 분석을 통해서 계산이 된 결과입니다. 이름은 좀 바꾸죠. 좀 보기가 쉽게. 요인이니까 얘는 만족도 요인이라고 하고 넘어가고 다시 충성도의 요인 점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 이렇게 하면 충성도에 대한 요인 분석도 실시를 했고 크게 문제 안 되니까 제일 뒤에 보면 이렇게 충성도에 대한 요인 점수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저는 여기에 있는 충성도의 요인 점수와 만족도의 요인 점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만족도라는 것이 충성도에 영향을 줄까? 라는 보통 저희가 마케팅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볼 겁니다. 회계 분석을 할 때는 요소 가서 분석해서 다시 선형 들어가서 친절하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투입할 수 있게 나옵니다. 독립변수의 이 박스가 크다는 이야기는 독립변수는 여러 개 투입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겠죠. 종속변수의 박스가 이렇게 작은 거는 종속변수는 하나밖에 투입 안 된다는 소린 거죠. 만약에 종속변수가 여러 개, 2개 이상이면 회귀분석은 2번 이상의 종속변수의 수만큼 회귀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속변수가 많으면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번의 회귀분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저희는 독립변수의 만족도, 종속변수의 충성도를 투입을 하고 여기에 있는 것 중에는 저는 일단 이것만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결과값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네요. 독립변수에는 만족도, 종속변수에는 충성도가 투입이 됐고 밑에 보면 저희가 보통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나 설명을 하는지 보통 회귀분석에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좀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회귀분석의 적합도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회귀분석의 적합도는 아니고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설명하는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값을 여기에 있는 R스퀘어 값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거의 기준은 13%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으면 43%니까 굉장히 높게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40% 이렇게 잘 안 나와요. 실제로 분석해보면 13% 이하로 나올 때도 굉장히 많고 그 이상으로 나올 때도 많고 한데 사회과학에서 사실은 사람의 생각들이 각각 다른데 어떻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게 5%를 넘을 수 있냐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도 실제로 있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아니다. 그래도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고 해도 그래도 그룹별로 또는 이 집단별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최소 13% 이상은 넘어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도를 잘 이해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이 통용되고 있는 기준 자체는 13%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R스퀘어 값이 13% 이상은 돼야 된다. 만약에 독립변수의 수가 2개 이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분석을 한 거는 단순 회귀 분석입니다. 독립변수 하나와 종속변수 하나의 이 1대1의 영향관계를 보는 건 단순 회귀 분석이고, 독립변수의 수가 2개 이상이 된다 라고 하면은 다중 회귀 분석. 아까 그 창에서 독립변수를 넣는 창에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 이렇게 쌓아주시기만 하면, 투입하시기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R스퀘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된 R스퀘어를 확인을 해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나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똑같이 13% 기준만 넘어주면 된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밑에 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저희가 실제로 만족도라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충성도라는 거에 영향을 있는지에 대한 걸 확인하실 때는 이 창에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요 위에 있는 요거는 콘스탄트, 보통 상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1차 함수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함수는 요런 사사분면에서 직선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옛날이어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요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죠. 1차 함수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요 상수라는 것은 x가 0일 때 x 절편의 요 위치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변수 간에 만족도 요인이라는 게 충성도 요인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을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시그니피컨트 유의 수준을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0.05보다 작네요. 그리고 비표준화계수 또는 표준화계수의 부호를 봤을 때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 절편이 밑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0보다 낮은 값에서 위로 우상향한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가 안 붙었으니까 만족도라는 게 증가할수록,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충성도가 높아진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논문을 쓸 때 또는 연구를 진행을 할 때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충성도가 높을까라는 가설을 세우면은 이 가설 같은 경우에는 채택할 수 있다, 억셉트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되게 바쁘게 한 시간 반 했는데, 사실은 요렇게 하면은 하루 종일, 원래는 보통 밖에서 특강하면은 하루 종일 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하는 내용을 지금 1시간 반 만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바쁘게 한 게 맞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아니면 따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지금 하신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기말고사 레포트를 오늘 내일 해가지고 올려드릴 거예요. 내일 중에는 제가 올려드릴 거고, 어떤 걸 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셔야 되는지 올려드릴 거고, 분석을 해보시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세요. 나 이거 해보니까 잘 안 돼도 상관없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의 수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셨는지를 알아야지 제가 다음 학기나 이렇게 다시 강의를 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하다가 다 마무리 못해서 못 보냈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성적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F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다가 중간에 잘 안 되면 저한테 메일이나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건 요렇게 다시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는지 뭔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리니까 내일 중으로 어떤 분석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셔야 되는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들 하시고 오늘 한 내용들에 기초를 해서 과제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일단 오신 거는 굉장히 잘 하신 거고 댁에 가셔가지고 내일 중으로 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과제 확인해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든지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말에 바쁘신데 일단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오늘 수업하는데 분명히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집에 가셔가지고 통계는 많이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이 분석해 보시고 안 되시는 게 있으시면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든지 아니면 뭐 유선상으로 전화로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